예, 이번 시간은 한국희곡론의 제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6페이지의 희곡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2장 희곡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 희곡의 구조까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희곡의 구조는 폐쇄적 구조와 개방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은 닫혀 있는 거고 개방적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3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클로츠는 서양 연극사에 존재해온 수많은 희곡 작품들을 폐쇄희곡, 그러니까 폐쇄라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6페이지에 희곡의 구조 제2장인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이 클로츠는 서양 연극사에 존재해온 수많은 희곡 작품을 폐쇄희곡, 클로즈드, 닫혀 있다는 거죠. 개방희곡, 오픈 드라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자가 폐쇄희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성과 집중성을 특징으로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조적 희곡 밑줄 쫙 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희곡까지.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잘 짜여진 구성이라고 합니다. 잘 짜여진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희곡으로 봤고, 후자는 당연히 이제 오픈 드라마죠. 다양성과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비구조적인 희곡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폐쇄 희곡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성과 전체성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연속적인 시간 구성, 또 폐쇄적인 내부 공간, 엄격한 상반론,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 인물이 있으면 악의 인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개방이곡은 상호 보완 줄기 기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 줄거리와 그 부수적 줄거리,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메인 플롯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인 플롯. 이 중심적인 줄거리다 그렇게 쓰시고, 부수적인 줄거리 서브 플롯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가로에 나오죠. 상호 보완 줄기 기법에 중심적인 줄거리,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줄거리. 은유적 연합, 전 작품을 관통하는 은유들을 연결했다. 그다음에 중심적 자아는 작품의 중심에 놓인 주인공이 분산적인 줄거리를 정리함,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중심적인 자아는 뭐 이렇게 말이 어렵게 써졌는데, 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물 사슬 법칙이라는 것은 한 막 안에서 장면이 바뀌어도 한 사람이 이제 무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 이걸 인물 사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설자가 나와서 뭐 누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설자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물 사슬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6쪽의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제 폐쇄 이곡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연유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 37쪽입니다. 모방하고자 한 17세기에 프랑스 라신느의 고전주의 비극, 또 18세기 독일의 괴테와 실러의 극작품이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이곡이라는 것은 오픈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국의 세익스피어 작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9세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그 37쪽에 보시면 표 2-1이 있을 거예요. 표 2-1. 폐쇄이곡과 개방이곡의 비교는 별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의 단골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폐쇄이곡,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폐쇄이곡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개방이곡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폐쇄이곡과 개방이곡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개방이곡은 세익스피어의 개방이곡은, 자,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써보세요. 세익스피어의 햄릿. 자, 이게 대표적인 그 개방희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7쪽에 표 2-1을 보고 있어요. 폐쇄희곡과 개방희곡의 비교. 그래서 이 개방희곡은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다라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폐쇄희곡을 보시면, 폐쇄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성과 집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폐쇄적이니까. 그 다음에 개방이곡은 다양성과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폐쇄이곡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구조적 희곡이 나왔는데,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밑줄 쫙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좋아할 만한.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이라고 쓴 겁니다.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며 통일성과 전체성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폐쇄 희곡이고, 개방 희곡은 다수의 사건 진행을 통해 통일성과 완결성이 해체가 되죠. 해체. 그 다음에 폐쇄 희곡은 연속적인 시간 구성과 폐쇄적 내부 공간,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간다. 자, 그러면 개방 희곡은 반대겠죠.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며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에피소드. 사파라는 게.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인물 사슬 법칙 아까 이야기했죠. 한 인물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이 있을 때 해설자가 없어요. 해설자가 옛날 극은 해설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중심적 자는 중심이 된 인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예를 들어서 햄릿이라는 작품은 햄릿이 중심적인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수적 제한, 엄격한 신분 규칙, 이런 게 폐쇄희곡에 있고, 개방희곡은 상호 보완줄기 기법, 은유적 연합. 그 다음에 또 폐쇄희곡은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 17세기 프랑스의 라신느, 18세기 독일의 괴테. 자, 개방희곡은 16세기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방희곡이 세익스피어 햄릿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16세기 독일의 19세기 독일의 비너와 스웨덴의 스트랜드벨리, 20세기 독일의 브레이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차이점이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고, 넘겨보세요. 38쪽. 38쪽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클로치의 폐쇄희곡과 개방희곡의 개념은 미국의 연극학자인 베커만을 통해서 집약희곡과 학산희곡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베커만은 그에 져서 집약희곡과 학산희곡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야계에서의 내용을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38쪽. 자, 38쪽에 보면 이제 표 2-2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별 3개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다음 중 집약희곡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확산희곡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집약희곡은 인간의 행동을 집약된 시공간과 압축된 사건 아래에서 묘사. 그 다음에 매끄러운 연속성을 위해 부분을 논리적으로 결합시킨다. 극적 구성이고 연역적 구성이다. 연역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이제 어떤 실제가 나오는 거죠. 논리적 연결, 연속적 구성, 유기적 통일성. 자,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죠? 긴밀하게 연결된. 자, 유기적 통일성에서 유기적이라는 것보다 올게닉이라고 쓰고요. 긴밀하게 연결된. 자, 이게 유기적이죠. 장면은 미약. 이걸 이제 미장센이라고 그래요. 미장센. 우리 이제 영화 용어로. 그 미장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영화 공부를 안 하셨으면 잘 모르겠는데, 무대장치라는 뜻입니다. 무대장치. 이거 쓰세요. 거기 이제 그 MISENSCEN이라고 나왔죠. 이게 미장센이라고 그래요. 미장센.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씬이라는 게 무대라는 뜻이고, 미즈라는 게 장치라는 뜻이죠. 깊은 초점의 장면을 이용해서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펼쳐진다. 늦은 발단, 절정 중시. 그러니까 이 집약기고 늦은 발단이에요. 늦은 발단. 이게 뭐냐면 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사. 전사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야기. 자, 이걸 이제 늦은 발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이제 막 그 어떤 지역에 뭐 기근이 들고 막 뭐 아주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오면 이게 어떤 데서 이유가 됐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그다음에 조화로운 전체를 위해 부분들은 한 목표 아래 통합된다. 자, 확산이곡은 반대죠. 자, 집약희곡이
인간의 행동을 집약된 시공간과 압축된 사건 아래 묘사했고 확산이곡은 광범위한 시공간과 다수의 사건 아래서 묘사합니다. 자, 집약기곡은 매끄러운 연속성을 위해 부분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는데 부분과 부분 사이에 논리적 비약, 비연속성, 이게 확산이곡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면 미약이라고 이제 집약기곡 나왔는데 확산이곡은 몽타주 미약, 몽타지란 말 쓰죠. 그 다음에 늦은 발단인데 확산이곡은 이른 발단. 또 조화로운 전체를 이해해서 부분들이 한 목표 아래 통합됐는데 확산이곡은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끝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지금 외워봤자 잊어버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을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확산이곡은 행동 양식 확산이곡과 이벤트 양식 확산이곡으로 구분됐다 나오고 있죠. 확산이곡이 확산, 커진다는 거죠. 확산이라는 게. 그래서 행동 양식 확산이곡은 상황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그 다음에 중간, 끝으로 되고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이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리어왕이 이제 여기 보면 확산이곡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벤트 양식 확산이곡 나오죠. 상황의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절여된 이벤트를 주로 다룬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거죠. 결여됐다는 것은. 그래서 시작, 중간, 끝에 틀이 없이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39쪽에 자, 여기 이제 집약기곡. 자, 이게 이제 바로 같은 말 써놨어요. 폐쇄이곡. 그 다음에 확산이곡.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개방기곡이라고 합니다. 집약기곡과 그 확산이곡이라는 게 그런 그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약기곡과 확산이곡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구성 방식, 그 밑에 이제 보면 거기 39쪽에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직선적인 플롯과 비직선적인 플롯도 있다. 그러니까 직선적은 선형적이라고 하죠. 리니어. 비직선적은 논리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죠. 셋째 줄에 시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극이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극중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비직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뭐의 구성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자, 42쪽으로 넘겨보세요. 42쪽. 여기 보면 상황적 구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베린저는 이제 theater, a way of seeing이라고 나왔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는 방법이라는 뜻인데, 희곡의 구조를 점층적 구조, 사파적 구조, 상황적 구조, 그 다음에 이벤트와 해프닝으로 구분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좀 더 보면 이제 43쪽을 볼까요? 세 가지 둘째 줄에 그런 그 구조에 대한 베린저의 설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점층적 구조. 점점 올라가는 거죠.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라는 게 뭐죠? 세 번째 줄에? 절정이라는 뜻이에요. 절정. 클라이막스, 절정이죠. 그래서 절정을 지향하는 구조. 절정적 구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의 어원은 뭐냐? 사다리라는 거, 사다리. 사다리를 여러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이건 레더라고 하죠, 레더.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타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점층적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점층적 구조는 밑줄 치세요. 인물이 불강력적인 상황, 즉 절정에 이를 때까지 인물의 활동을 제한해가며 압력을 강화해가는 구성이다. 이거를 이제 점층적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극적 행동이 진전될수록 인물의 선택 범위는 좁아진다. 계속되는 선택에 따라서 극적 행동의 진행이 선택 가능한 폭이 점점 줄어든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행동의 개연성, 있을 법한 일이죠. 이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성 감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전사 이야기 좀 했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와 같은 구성은 극의 시작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에 극이 시작되죠. 이게 전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센의 희곡 유령은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알빙데이와 결혼하여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는 이야기다. 당시의 엄한 도덕률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한 부인은 아들이 남편의 나쁜 점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파리로 유학을 보내. 그런데 알빙 부인은 남편의 사생아인지도 모른 채 레지나를 하녀로 둔다. 이후 남편이 죽자 알빙 부인은 그의 나쁜 평판을 잠재우기에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알빙 부인은 목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낙성식을 앞두게 되고 극은 고아원 낙성식 전날 밤 장성한 아들 오스왈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44페이지에 이제 보면 사파적 구조라고 첫째 줄 나오죠. 에피소드. 일종의 그 인물이 여행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행위에 도달하는 과정. 이런 것을 에피소드, 사파적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층적 구조와 달리 두 번째 줄에 보면 44쪽에 인물이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리지 않고 행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점층적 구조가 저기 밑줄 치세요. 그 44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점층적부터. 이야기 후반에 시작되는 늦은 발단을 취하는 것과 달리 사파적 구조는 이야기 초기에 극이 시작되는 이른 발단을 취한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요. 자, 사파적 구조에서는 이러한 플롯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중 구성을 취한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중심 플롯으로 햄릿 집안의 비극을 다뤄요. 햄릿은 부수적인 플롯으로 오피리아 집안의 비극도 다루죠. 햄릿의 애인이었던 오피리아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파적 구조라는 게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4쪽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파적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브레이트의 극작품이죠. 브레이트. 그래서 코카소스 백무건, 시 공간의 확대와 여행의 구조, 이런 발단 이중 구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골짜기 소유권과 관련된 두 집안의 분쟁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황적 구조가 45쪽에 나와요. 45쪽을 보세요. 자, 45쪽에 보면 상황적 구조라고 나오죠. 이 상황적 구조가 그 두 번째 달 둘째 줄에 뭐 나왔어요? 부조리극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조리극. 자,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absurd dram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층적인 구조처럼 플롯에 역점 두지 않고 사파적 구조처럼 에피소드의 나열에 중점 두지도 않는다. 특정한 상황이 그걸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나오죠.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죠. 고도를 기다리며가. 과연 고도가 누구냐? 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두 떠돌이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아침이 되면 황량한 들판에 나와서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곤 하죠. 한참을 기다려도 고도가 오지 않자 실망감의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막과 2막 보세요. 에스트라공,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내린다. 자 블라디공,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 자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1막에서는 에스트라공이 먼저 질문하고요. 블라디미르가 대답해. 2막에서는 블라디미르가 먼저 질문하고 에스트라공이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죠. 46조. 그래서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온다는 고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도가 누구냐? 신이다. 뭐
절대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46쪽이 두 번째 단락. 앞서 언급했듯이 상황적 구조는 부조리극과 관련이 있다. 이오네스코라는 사람의 이 작품도 이제 있는데 여기 대머리 여가수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럼 이제 상황을 보세요. 영국 중산층 스미스 부부의 일상사가 보인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긴장이 증가하죠. 소방서장과 마틴 부부가 혼란에 합세한다. 폭발. 두 부부는 말다툼하고 알아둘 수 없는 소음으로 말한다. 원래 상황은 돌아온다. 마틴 부부가 첫 장면처럼 거실에 앉아있고 그게 첫 장면이 반복될 때 막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48쪽에 보면 이제 종합극과 분석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49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9쪽. 자, 49쪽을 보시면 표 2-3이 나올 거예요. 종합극과 분석극.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합극은 갈등극, 결정극, 발전극 동그라미 있어요. 발전극이에요. 자, 근데 분석극은 발경극 동그라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차이점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발견하는 거냐, 발전하는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분석극에서는 중요한 사건은 극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다. 또 개개인의 갈등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단기적으로 노출시켰다. 또 미래의 연관성이 중요한데 과거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49쪽에 그 밑에 있죠. 우리 희곡작품 가운데 차범석의 산불이 종합극이라면 오태석의 자전거는 분석극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작품들 읽어보시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쪽. 이 피라미드 구성이 나오는데 프라이타크의 드라마라고 이제 나오죠. 피라미드 구성. 여기 앞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이제 보시면 54쪽에 프라이타크의 오브 3점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오브 3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55쪽에 1번 도입부, 상승부, 정점, 하강부, 파국. 이게 오브죠, 오브. 그렇죠? 우리 발단전개 위기 절정 출마라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3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점이 나오고 정점에서 찍히고 또 파국에서 찍히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쪽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도입부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도입부가 어떤 건지 좀 보시면 됩니다. 도입부. 그래서 5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도입 장면을 잘 만든 작가가 셰익스피어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입부터 대낮 한길에서 서로 적대적인 가문들 사이에 불상사가 벌어져 칼이 부딪힌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써놓고 이제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56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맥베스가 폭풍이 치고 천둥이 울리는 벌판에서 마녀들의 말을 듣고 덩컨왕을 죽이기 전에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말 듣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자극적 계기는 56쪽에 나오죠. 어떤 것에 의해서 자극적인 계기가 되는지. 거기 자극적 계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로미오가 벤폴레오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가면 축제에 가보겠다는 결심, 사건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상승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가면 무도에서 사랑이 싹트는 장면. 57쪽에 다섯째 줄.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발코니 씬이 나오죠.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그대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절하세요. 나오는 게 있죠. 정점. 57쪽. 밑에서 둘째 줄. 리오왕에서는 리오왕을 포함한 미친 세 사람이 아니했던 생활에 대해서 심판. 오두막 장면. 맥베스에서는 살인자 맥베스가 유령과 힘겨루기, 양심과 치열한 싸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비극적 계기가 또 밑에 있고요. 하강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어떤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구성 용어에 대한 제한이라고 해서 1단계부터 5단계 나오죠. 60페이지.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63페이지 셋째 줄. 이처럼 주인공의 목표가 완성되는 최종 순간이 절정이며 63페이지 보세요. 셋째 줄. 가장 흥분되고 긴장된 장면이 절정이다. 절정은 작가가 주제로서 제기한 모든 문제들이 뭐다? 해결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자,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클로츠가 말한 폐쇄의 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답으로 하세요. 16세기 세익스피어의 작품.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16세기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37쪽 도표 다시 보세요. 개방희곡이라고 했고 개방희곡 땡땡이 뭐라고 써요? 세익스피어 햄릿이라고 했죠. 답은 2번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커만이 정리한 지별기곡의 구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끝. 이렇죠. 자, 시작과 다양한 에피소드와 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이거죠. 시작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야기와 끝,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느냐. 이거는 38쪽을 보세요. 확산이곡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확산이곡의 제일 마지막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끝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약기곡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조화로운 전체를 위해 한 부분, 한 목표 아래 통합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다음 3번. 종합극의 특징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분석극이에요. 분석극. 분석극이라고 쓰세요. 분석극.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개개의 갈등을 항상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쓴다면. 어쨌든 답은 3번. 종합극, 답은 2번이 되겠죠. 아니, 죄송. 답은 그 4번이 되겠죠. 종합극의 특징은 중요한 사건은 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과거의 사건에 의해 규정된 일이 덜하고 개개의 갈등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4번에 나오는 그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분석극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프라이타크가 제시한 희곡 구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입부, 상승부, 정점, 하강부, 파국이죠. 자, 55페이지를 보세요. 55페이지 보면 나오죠. 1번 도입부, 2번 상승부, 3번 정점, 4번 하강부, 5번 파국. 자, 그 다음에 5번 플라이타크가 말한 극적 구조의 단계에 맞춰서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 도입부. 대낮 한 길에서 적대적인 가문들 사이 불상사, 칼들 부딪혀. 맞죠? 정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상승부라고 써놓으세요. 상승부. 상승부라고 써놓으십시오. 왜 상승부냐? 자, 거기 57쪽에 상승부 2번에 5줄 내려와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상승에서 정점까지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가면 무도회에서 사랑이 삭든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을 하긴 해. 세 번째 이제 발코니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미오가 줄리엣의 발코니로 왔을 때 이 줄리엣이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이 당장을 뛰어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로미오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어. 역시 셰익스피어죠. 이렇게 씁니다. 셰익스피어가. I overpurchased this world with light wing of love. with light wing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죠. 여기서 어부는 동격의 어부예요. 뭐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렇게 쓰는 거죠. 하여튼 이건 상승부라는 걸 알 수 있죠. 하강부 수면제를 마시기 전 줄리엣의 독백 장면, 파국, 가사. 가사라는 것은 가짜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가사. 가짜로 죽어.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3일 동안 깨어나지 않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깨어난 줄리엣이 로미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를 따라 자살하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희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희곡으로 갔다가 뒤에는 비극으로 가는. 이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곡론에서 제2장 희곡의 구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공부하기가. 다시 좀 이야기하지만 37쪽에 나오는 표 2-1 폐쇄희곡과 개방희곡의 비교, 38쪽에 나오는 표 2- 집약희곡과 학산희곡의 구성 기법,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49쪽에 나오는 표 2-3 종합극과 분석극의 비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강의를 방학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